안녕하세요.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부분에서 각 호에 대한 각 유형의 간주 규정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그에 따른 어떤 법원의 태도나 공정의 태도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실질적인 사례를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지금 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제목은 이렇게 달아놨어요. 원사업자 직접공사비. 직접공사비 하면은 몇 호가 생각이 나시죠? 1, 2, 3, 4, 5, 6, 18에서 네. 이건 이제 수의계약 관련해서 직접공사비 관련해서 6호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접공사비보다 이유 없이 나왔다 하도급대금이라는 제목을 했고 케이스는 이렇습니다. 공정위가 수급사업자한테 건설 위탁을 그 원사업자 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T사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의 위반 행위를 했냐면은 T사는 수급사업자 수의계약,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수의계약 관련 거 직접공사비 6호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의계약을 하도급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정당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도급 내역상의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제 하도급을 결정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의 보존해줄 금액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한 거는 정당한 사유가 어떨 때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가 있었죠. 수급사업자가 어떤 지적재산권들 특허 공법이 있다든지 하도급대금 적정성 심사에 의해서 적정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아니면은 저 한 자체로서 위반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법 위반 내용을 보면요. T사는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6호와 관련되니까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을 하면서 원도급 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 재료비라든지 직접농무비, 경비, 그래서 이 경비 합계는 간접공사비라와 일반 관리비, 이유는 제외된 거고요. 요 세 개를 합한 금액인 10억 9,767만원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약 한 1억 한 327만원 낮은 이 가격으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겠죠. 근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가지고 있어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기술력이 우수하거나 건사법상 발주자의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두 가지라고 했죠. 어떤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서 기술력이 우수하거나 또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되는데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본 케이스입니다. 이 두 사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상 제4조 2항 6호에서 해당하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사유 없이 이 원래 직접공사비 직접공사비 항목을 합한 그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을 한 거다라고 해서 이거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다 라고 본 케이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케이스가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최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체결한 H사 제재 사건인데 이거 최저 입찰 금액 나오면 이건 또 아까는 직접 공사비 나올 때 다르게 이거는 딱 보면은 7호죠. 7호 관련된 경쟁 입찰 관계에서 최저가 금액보다 낮게 정당한 이유 없이 낮게 금액을 체결한 케이스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많은 케이스이긴 한데 7호와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정위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고 또 클레임 비용도 또 떠넘긴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특히 H사는 이제 납품한 부품의 하자로 인해서 제기된 소비자 클레임에 대해서 자신의 기책 사유가 있거나 이 기책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깎아서 대금을 공제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H사는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자신의 전자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한 거죠. 입찰을 치료 관련해서 그 중에서 어떠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원래는 최저가로 응찰이라는 계약을 그 금액을 체결해야 돼, 원래는. 그죠? 최저가 경쟁 입찰의 취지상. 근데 최저가 입찰로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 사업자와 또 그대로 하지 않고 추가로 내고를 한 건 내고를, 금액 내고를 또 하고 최저가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제 결정한 거죠. 뭐 낮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 정당한 사유가. 그렇죠? 그런데 이는 이제 7호에서 정하는 이제 경쟁 입찰에 의해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부당한 하도급 때 결정 받고 이제 좀 더 뒷이야기인데 자진 시정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 했다는 원형은 뭐 자진 시정을 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렇게 낮은 금액으로 뭐 8,9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거죠. 다 미리 지급했다는 건데 그런 행위가 아까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 부당 하도급 때문 결정 행위는 굉장히 3배소까지도 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 유형의 하나로 지금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피해 수급 사업자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법 위반 기간도 아까 같이 2013년 16까지 길고 해서 이런 거 볼 때는 검찰 고발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중견기업 H사가 또 역시 부당한 하도급 등을 결정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도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등을 결정했고 이때는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했어요. 그건 이제 이유는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 과징금도 하고 검찰 고발.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는 거죠. 검찰 고발도 이 케이스는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구체적인 어떤 법 위반 행위를 보면은 H사는 자동차 부품 제도를 위한 어떤 제작을 수급 사업자에 선정하기 위해서 최저가 입찰을 실시했는데 그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 명령을 통상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뭐 역시 다 자진 시정 같은 걸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지급 명령까지 내리지 않고 향후 재발 방지 명령, 다시는 부당 하도급 결정 행위를 해서 안 된다라는 부작위 명령 이런 것들을 내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H사는 이렇습니다. 2014년 3월부터 16년까지 제한가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했어요. 근데 그런 입찰을 하실 건 중에서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최저가로 들어오내라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걔랑 체결 안 하고 이 금액보다 내고를 해서 더 깎은 거예요. 금액을. 그래서 추가로 금액 인상 내고를 한 거죠. 속상을 했고 따라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때문에 결정했다. 그래서 이거는 7호 위반이다 라는 케이스입니다. 7호 위반. 역시 이 케이스도 H사가 이제 자진 시정을 했어요. 자진 시정은 내용은 똑같은 얘기겠죠. 원래 최저가 입찰 금액이 100원이었는데 실적으로는 내고를 하면 깎았을 거예요. 90원, 80원으로 갖고 80원 했다면 100원에서 80원을 뺀 20원을 원래 지급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얘는 자진 시정을 다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굳이 공정위가 20원 지급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앞서 본 것처럼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마라 라는 재발 방지 명령만 했고, 하지만 이 역시도 금액도 적지 않고 이 부당 하도급 등의 결정 사조가 굉장히 중대한 법 위반 행위 유형이다 라는 얘기도, 법 위반 기간도 좀 길다 라는 걸 할 때는 과징금 뿐이 아니라 검찰 고발까지 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꽤 검찰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케이스는 이거 좀 최근 케이스이긴 한데 최저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제 결정한 케이스인데요. 공정위가 이제 경쟁 입찰에 의해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보다 낮게, 이것도 역시 한 H사한테 시정명령, 이것도 이 경우는 재발 방지 명령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 금액을 돌려줬기 때문이 아니라 이건 좀 더 설명드리면 또 다른 케이스,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 재발 지급 명령은 하지 않았고요. 향후 재발 방지 명령만 했고 과징금, 고발까지 안 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이 케이스는 뭐 실제적으로 제가 케이스를 했던 케이스이긴 한데, 이걸 보시면은 H사가 2014년도 11월부터 이제 이틀간 이제 의전철 경절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급 사업자한테
공사를 위탁하면서 경쟁 입찰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신이 도급받은 금액이 약 72%좀 낮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20원 수준에서 목표 가격, 아까 정원이 말한 것처럼 내정가, 목표가, 예정가 이런 것처럼 목표가 선정한 후에 최저 입찰 가격이 목표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3회 걸쳐 입찰을 모두 유찰을 시켰어요. 네. 그 후 이제 H사는 가장 낮은 금액을 투자한 2개 사업자와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요청해서 목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실효에 해당한다 라고 했고, 공정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행위가 정당하려면 첫 번째, 최저 입찰 가격이 예정 가격, 요 목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입찰 또는 추가 협상을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 라고 해요. 근데 이 케이스가 이건 했어요. H사가 다 이건 했고요. 두 번째, 합리적인 예정 가격에 대해 공증을 받는 등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 H사의 경우에는 공증까지는 아니라도 자신의 내부 시스템에다가 그런 것들의 예정 가격을, 목표가를 다 입력을 해놓고 거의 권한 없이는 특별한 수정할 수 없게 다 해놨으니까 언제든지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것들을 볼 수 있게 장치를 다 마련해놨어요. 이 부분도. 뭐 이 부분까지는데 문제는 이거죠. 합리적 예정 가격에 대해서. 합리적 예정 가격. 예정 가격은 예정 가격인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산출 방법이 이슈가 됐었고요. 공정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낮다라고 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자신이 도급받은 금액 72% 수준, 보통 권산법상 82%를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H사가 받은 공사를 지금 수급해서 넘기면서, 뭐, 니네들이 그러면 여기서 28%를 그냥 자기가 먹는 건데, 니네들 하는 게 뭐냐? 라는 거죠. 뭐, 그런 얘기인데, 뭐, 그 부분에서는 좀 논란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하여튼간 요 H사는 요 72% 수준을 정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경험이 많은 A사로부터 견적을 받았고, 견적가를 기초로 해서 이 목표가를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낮았다고 판단한 것 같고, 공정위는 그런 전자에서 이게 합리적인 예정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본 듯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치료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치료와 관련돼서는 맞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슈가 될 거고, 핵심적인 건 3가지 요건을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목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입찰이나 추가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구두도 말고 공고문이나 이런 것 때 현장 설명할 때 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한 그런 합리적 예정 가격에 대해 공증을 받는 등 언제든지 분쟁이 생겼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된다. 비치를 하든지 하는 거고, 더 어렵고 중요한 거는 그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출된 금액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건산법에서 하는 최소한 하도급 적정성 검사 관련 82% 수준이면 괜찮다는 건지, 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많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는 이제 지급 명령이라는 내용에 대한 이슈입니다. 공정위가 이제 하도급 때의 지급 명령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에 원래는 100원인데 너 90원을 결정했으니 10원을 지급해 라고 이제 지급 명령을 했는데, 법원이 야 이거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보시면은 공정위가 S조선에 대해서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종전 인가고, 그러니까 원래 가격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비율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서 이건 위반이야 라고 하고, 너 원래 주는 거에서 깎은 거에 대해서 낮게 결정을 했으니 그 금액을 지급을 해. 그리고 지급 명령 2억 5,900만 원을 줘 라고 하면서 과징금도 부과했어요, 케이스를. 근데 이에서 대법원은 이런 공정위의 과징금, 이거는 그래 부당 하도급 대비 결정은 맞아 라고 인정을 하되, 다만 이 지급 명령은 할 수 없어 라고 한 케이스입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공정위 결정부터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내용을 같이 보시면은
이제 선박 건조업체인 S업체가 이제 산해 선행 탑재나 탁재가 아니라 임가공 업체인 A사에게 이제 선박 블록 조립 작업을 이제 시킵니다. 위탁을 시키면서. 하지만 이제 어려우니까 그런 걸 이유로 종전의 임가공 계약 기간,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좀 낮게 결정을 했어요. 이런 행위는 아무리 이제 조선의 불황 등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는 거다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지금 가격을 깐 거는 부당하다고 되는 결정이다라고 이제 공정위는 받고 거기면서 시정 명령을 하면서 이 지급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원래 종전의 임가공 계약 금액이 뭐 100원이다라는 전제하에 25원 깎았으면은 뭐 75원 줬다면 25원을 줘라라는 거죠. 이런 지급 명령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공정위는. 이에서 이제 S조선이 이제 불복을 했고, 이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도급법상 시정 조치는 뭐 시정 명령, 아까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 그런 조치에는 뭘 시정해야 하는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 위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법 제4조 2항 1호의 규정은 어떤 원서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인 엄수에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지금 부당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위반한 거래에서 일률적으로 단가 인하 기준이 된 가격을 정당한 하도급법에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종전 가격이 100원이라고 쳤고 일주일 깎은 게 75원이에요. 뭐 25원을 주라고 공정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죠. 이 100원이 진짜 정당한 가격이냐라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법원이 볼 때는. 그러니까 차액을 지급하려면 원래 진짜 정당한 대금이 확 픽스가 되고 깎은 금액, 그러니까 적게 준 금액이 늘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금액이 차익을 주라는 건데 이 금액 자체가 지금 정당한 금액인지는 모른다는 거지 지금. 응? 근데도 불구하고 이 차익을 주라는 거는 공정위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 이 방금처럼 원섭의 수급사의 정당한 하도 때문에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 금액 차익이 어렵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 지급 명령을 취소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반면 이게 지금 1호잖아요. 1호인데 7호 경쟁 입찰 같은 경우는 명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급 명령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7호는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는데 최저가가 100원이었어요. 근데 추가 협상을 해서 50원을 깎았어요. 근데 이거는 최저가 입찰제도에서 이게 정당한 금액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백해요. 이 차액이. 그래서 이거 지급하라고 한 거에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이 자체 원래 처음으로 종전에 계약했던 그 계약 단가가 정상적인 정당한 대가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명확하지 않은 이상은 그 깎은 금액 전부가 지금 부당하게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호마다 좀 그런 명백하게 그 차익을 할 수 있는 정당한 대가 부분을 입증을 하면 되겠죠. 공정위가 이 부분은. 근데 하기가 어려운 거다 사실은. 근데 7호 같은 경우는 그분이 입증하기는 명백하죠. 최저가 금액이 정당한 금액이죠. 계약 금액이죠. 원래 그 계약으로 하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급 명령 부분은 또 나중에 또 지급 명령과 관련된 내용만 또 정리해서 또 몇 가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제4조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 살펴봤고요. 이런 케이스나 또 특히 문제됐던 치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물품의 구매 금지 강제 부분에 이제 계약 체결 단계에서 마지막 이슈이긴 한데요.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5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조는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라고 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한테 어떤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런 목적물에 대한 품질, 유지, 계산, 정당 사용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이나 장비, 영무의 공급을 수급사한테 강요해서, 그러니까 내 거 써! 내 거만, 내 물건만 써! 내가 지정하는 뭐 회사만 써! 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게. 보면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는 내가 이제 원사업자한테 물건을 받아서 위탁을 해서 할 때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떻게 함으로써 내가 이윤을 창출할지는 선택의 자유가 당연히 있어요. 보다시피 수급 사업자가 목적물 완성을 위해서 어떤 필요한 자재나 물품을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이게 기업의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비용의 법칙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이제 이게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특정한 물품 등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야, 이것 것만 써. 너 구입처를 강제하거나 지정해주거나 하는 거는 수급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겠죠, 당연히. 이런 부분은. 그래서 또한 이런 경우에 또 안 좋은 게 뭐겠어요? 비싸게 또 사라고 하겠죠, 대부분은. 그러니까 통상의 거래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거래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이 피해는 고스란히 수급사업자한테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에서 강제 금지라고 해서 구매 강제 금지라고 해서 규정해서 이제 이 부분을 규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떨 때 구매 강제가 되고 어떨 때는 뭐 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보시면요. 이런 경우에 이제 구매 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공사 현장에서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를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요. 그래서 원하지도 않은데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또는 이런 거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당연히 구입 강제에 해당하는 거고, 또한 계약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다가 위탁을 주고 난 후에 발주자가 지정한 부품을 하면서 고가의 부품을 써라고 이제 강요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구입 강제 부분이 된다 볼 수 있고, 또 세 번째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공사와 시공과 관련해서 자재 구매처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만 사라고 하고, 그래서 불리하게 또 강요하는 경우는 구매 강제 금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발주자나 바이어 또 고객이 목적물 제조나 시공 의뢰 시에 특정 부품, 그러니까 꼭 이거만 원래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거만 쓰기로. 그래서 그때는 뭐 그걸 당연히 스스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그래서 시공 의뢰 시에 특정 물품이나 장비를 사용하기로 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는 당연히 뭐 그걸 강제라고 할 수 없죠. 이미 예측이, 그러니까 여기랑 보면 이건 예측이 불가능한 거고 예측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미 수호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위탁 목적물의 그 품질 유지나 개선을 위해서 특정 자재나 장비가 꼭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하기로 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수급사업자에 피해가 있을 수가 없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더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미. 하지만 저것들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급사에 피해가 될 사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사안들은 그런 어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도 예측이 가능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문제 하나를 푸시고 가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대형 건설업체가 창호공사를 위탁한 상태에서 하도급 팀장이 하도급 업체에 자기 계열사의 상품 구입을 요청을 하는 경우는 될까요? 안 될까요? 라는 거죠. 딱 봐도 안 돼 보이네요. 그렇죠? 딱 봐도 안 돼 보이네요. 왜냐면은 이 하도급 팀장이라는 거는 하도급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업체한테 야 우리 거 사라고 하면 이거를 거절하기 쉽지 않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이. 따라서 자기 계열사 상품을 구입을 요청하는 거는 말이 협조 요청이지 이거는 사실상 구입 강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은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하도급 팀장한테, 원사업체 하도급 팀장이 있는 건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협조가 아니라 강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지금까지 이 계약 체결 단계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주요 내용은 한번 복기하시면은 뭐가 있죠? 처음에 서명 교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하도급 계약 추정 제도, 그 다음에 거기에 계약서에 들어가는 부당한 투자 금지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이 됐던 부당 하도급 대금 금지 결정 부분이 있고, 방금 본 어떤 구매 강제 금지 부분이 있었다고, 뭐 그게 주요 내용들이다 하고, 체결 단계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그런 이슈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이번에는 요 계약 이행 단계, 그러니까
실질 계약을 다 체결했고 체결하고 그 이후를 쭉 가면서 이행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이 뭐 감액부터 해서 쭉 나가죠. 그리고 부당한 위탁 취소, 반품, 또 검수 이런 것도 다 이행 과정에 있었고 또 여기서 또 핵심으로 볼 게 최근에 가장 핫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기술 자료 유용 부분을 여기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또 많은 부분이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11조 감액금지부터 볼게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그 부당한 하도급 대우 결정 그 4조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11조와 계속 구분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번에 나오는 게 감액금지가 왜 다시 한번 볼까요?